네, 주말이 지나고 주중 집계가 발표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를 기록했고요. 당국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아서 일주일 뒤에도 하루 확진자가 600에서 700명씩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500명대입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 연일 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지요, 교수님? 예, 원만한 감소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일 451명에 비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일 기준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 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평일 기준으로 했을 때 537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 양성률인 경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 이하 0.86%이고요. 임시 선별검사소에 있어서의 확진자도 68명으로 이게 0.21%에 속해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인 것이 하루긴 하지만 보이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국에서는 일단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뒤에도 하루 확진자가 600에서 7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 감염 추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감염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리두기 단계 시행하는 게 17일까지거든요. 17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과 같은 2.5단계를 계속 갈 건지 또 5명 미만으로만 지금 이하로만 모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유지할 건지 바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게 17일입니다. 그럼 결국 이번 주에 일일 평균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느냐가 이걸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영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들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집합 금지를 하고 있거나 집합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업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부분이 결국 확진자 추세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꺾여야만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업종들에서 어느 업종은 다시 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제한적인 영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16일이라고 저희가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16일 정도의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이제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헬스장, 노래방, 학원 이런 데 지금 영업 재개 방침이 어느 정도 사실상 이제 정해진 것으로 좀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들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교수님? 관건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여요. 지금 서울 수도권이 2.5단계인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식당, 카페, 노래방 같은데 어느 정도 완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완화를 하게 되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는 상황도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2.5단계인데 환자 수는 다음 주에 600명, 700명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은 2단계로 내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단계 조정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부분, 즉 서울 수도권 경우에 있어서는 2.5단계이지만 마이너스 알파 정도를 하는 것이 지금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5인 이상 모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설날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설날까지도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지는 못할 것으로는 보여요. 식구들은 어느 정도 모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당국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딜레마인 것이 이제 방금 얘기하신 어떤 제한 조치라는 게 특히 이제 인원수만 놓고 보면 그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섣불리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뭔가 조치를 했다가
그때 또 설 구정에 더 모이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추석을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예, 추석에 예. 뭐 어떤 프랭카드가 걸렸습니까? 제발 오지 마라. 고향 방문하지 말아달라. 그냥 마음만 표시해라. 용돈만 보내라. 이런 프랭카드가 걸릴 정도였어요.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예, 예. 그런 프랭카드도 있었고요. 비슷한 형태가 또 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설 전까지 어느 정도 유의미한 형태의 확진자 수의 감소가 안 보이면 정부나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또 벌일 수밖에 없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뭐 100명 평균 100명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저는 지난 추석과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한 한 고향 방문하지 말라라는 캠페인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 백신을 맞고서 집단 어떤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감소세가 일어나서 100명대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에 그런 방문해도 좋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요. 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가면서 오랫동안 차에 같이 있죠. 예. 휴게소에 가면 거리두기 제대로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귀성 인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곳에 한 번 모이게 되면 휴게소 가보시면 알지만 뭐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사용도 그렇고요. 예, 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 설은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양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숫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올 설까지는 가능한 한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늘면 보입니다. 숫자가 만약에 늘어나면 그 당연한 당연히 당연한 그렇죠. 것이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메시지 그렇게 관리 될 차원에서 뭔가 근데 거기서 관건은 5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5인은 직계가족도 모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 자식이나 부모님도 예. 주소지가 다르면 모이지 말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마 굉장히 고심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목을 글쎄가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 딜레마긴 하겠네요, 진짜로. 근데 아마도 이제 지금 백수영 교수 말씀처럼 이게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5인 미만 모이라 그래도 뭐 왔다 가는 걸 모든 가족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예, 예. 제가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캠페인인 거잖아요. 예. 그걸 법적으로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서 벌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일단 당국에서는 11월 말에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제 슬슬 어디서 또 누구부터 맞을지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우선 접종 대상자의 교정시설 수감자 그리고 수감자와 종사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50대에서 64세 성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대상까지 확대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 국민은 무료입니다. 예. 그런데 우선순위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4가지 서로 다른 백신들이 들어오기는 하겠는데 뭐 한 가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공급 물량이 언제 들어올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종 간격도 좀 다 다르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게 지속력이 얼마나 갈지가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2월 달에 맞으시는 분들은 가을 되면 또 맞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의료진이라든지 고령자, 기저질환자를 우선순위로 다 접종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누구를 할 것이냐. 18세 이하는 아예 접종을 못 합니다. 예. 그러면은 50세에서부터 64세 감염이 많이 되시면서 치명률이 굉장히 있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우선순위로 넣고 그럼 문제는 이제 19세부터 49세까지는 2천만 예. 명이에요. 예. 예. 이분들은 적어도 70% 이상이 맞아야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과연 70%이 젊은 층에서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즉 전 연령층에서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이것을 의무화해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예. 지금 지난번에 그 독감 백신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론에서 막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맞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원초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방역 당국에서 모든 부작용 사례 같은 것들을 완전히 투명하게 잘 밝히시고 예. 모든 국민들이 수용성을 가질 때 겨우 이 명수가 맞춰지지 않을까. 예. 즉 이 백신이 전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의 적어도 3,600만 명 이상은 맞아야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4천만 명 정도가 돼야 안심할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목표는 좀 무리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즉 18세 이상을 빼면 4,4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0%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 여름쯤 되면은 그것들이 다 알려질 것이고 또 새로운 백신들이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플랫폼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온다면 안심할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확보 물량 중에서 공급 물량이 언제 들어올 것인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접종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확실성이 아직 굉장히 높아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행 연습이 필요할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 접종 계획을 완벽하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남아 있고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이제 백 교수께서 많이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발표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공급이 못 따라가면 그 부분을 그대로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과연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2천만 도즈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1,000만 도즈가 일단 공급이 되었다 했을 때 1,000만 도즈를 맞힐 것이냐 1,000만 명에게 이걸 500만 명한테만 맞힐 것이냐 하는 이런 딜레마가 이제 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먼저 맞추자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번 맞으면 면역력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물량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맞히고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외국에서는 한번 교차 접종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으니까 그게 교차 접종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렇죠. 일단 다 맞춰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량이 어느 게 모더나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 맞힐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량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에 다 맞췄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수급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얀센이 먼저 들어온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럼 또 모더나를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정부 방역 당국의 그 의도대로 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불확실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짚어주신 그 부분만 짚자면 오늘 아침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모두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접종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신을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결국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독감 백신과 관련돼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우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자 백신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파이자를 콕 집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나 뭐 모더나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랑 모든 것들이 다 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맞았을 때 파이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파이자는 접종하기도 어렵고 값도 뭐 일단 산 거니까 뭐 폐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물량 자체가 남을 가능성은 파이자가 연내로도 못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파이자가 맨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파이자, 모더나가 많이 수급이 불리한 상황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다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다면 일단은 물량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이게 일회성이기도 하고 월 임대료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일반 업종이 이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일반 업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컨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 원이 넘어가면 대상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상시 근로자도 10명이 넘으면 안 되고 또 하나 기준이 뭐냐면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줄었어야 돼요. 이걸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이거 증명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본인은 정말 실제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숫자적으로 봐서 이게 제대로 증명이 안 되면 지급을 못 받고 또 하나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데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지만 넘어가면 못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 업체나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체나 식당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마 각각의 그 업체들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원하는 만큼의 서류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차도 문제가 돼요. 지금 빠르게 받는 분 같은 경우는 당일날 신청이 당일날 받는 분도 있어요.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신청해서 오후 2시 15분에 돈을 입금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이게 늦어지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시차가 일어나는 것 같고 다만 2차보다는 3차 재난지원금이 좀 더 빨리 지급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왜 빠졌느냐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게 나오는 즉 별 차이가 없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4억 원 이상 되는 분이라 하나 더 이 기준 보세요. 4억 1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3억 9천만 원과 4억 1천만 원 차이 2천만 원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는 훨씬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한 곳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가장 피해가 큰 사업체를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 신속성 이런 문제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 손배소 움직임도 있어서 요거 좀 짚어볼 텐데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낸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한 200명 되는데요. 인당 50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 그 쟁점은 그러니까 카페 영업을 금지하게 된 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제 이게 쟁점인 것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게 쟁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카페, 예를 들면 카페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면적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데 모두 다 일률적으로 카페를 문 닫게 한 거. 이게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교습을 받는 지역들,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발레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영업을 하게 하면서 왜 카페는 못 하게 하느냐. 또 식당을 하게 하면서 왜 카페는 못 하게 하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를 그렇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이 두 가지 논리가 사실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법원에서 이거 소송을 냈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그 두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업종과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식당과 카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비교 형량도 하게 될 것 같아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법원이 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요. 줄 소송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업종에 헬스장이든 뭐 이런 업종들도 실내체육시설도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대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첫 번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별 사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 진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기도원이 일단 무등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나 경고에 따르지도 않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해서 문제가 됐는데 방역당국에서 그냥 이 정도로 조치를 했을 때 저희가 막을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주 전례가 있죠. 8.15 집회 때나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환자들이 나왔을 때 그 접촉자들 혹은 신도들 진단검사 받으라고 그러면 다 안 받고 결국은 그 남은 사람들이 N차 감염을 일으켜서 이번 3차 유행의 주된 원인은 사실은 그 남아있던 분들의 N차 감염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방역수칙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더기 확진이 된 다음에도 지역사회로 N차 감염을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막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N차 감염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좀 BTJ나 다 마찬가지인 것들이 이 교회에서의 이 방역 자체를 거부하고 또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루머에 의해서 뭐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얘기들 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데에서 지금 대면 집회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하지 않아야 될 시기,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어도 이 기간 동안 2.5단계라는 기간 동안에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 국민 전체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곳곳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뭐 숫자가 500명, 600명을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100명에서 1000명 올라가는 거 지금 얼마 안 걸리고도 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N차 감염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교회발로서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것이고 우리가 예방 백신을 맞는 시기에까지도 통제하지 못할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길 테니까요. 지금은 절대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도원 대면 예배 금지했는데 모이는 교회 또 지금 연락되지 않고 있는 BTJ 열방센터 이제 일부
뭐 방문자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백순영 교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최진봉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일반 분들 입장에서 워낙에 좀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게 여기 인터콥, 그러니까 BTJ 열방센터에서 선교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도 등장하죠.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코로나 음모론을 그 안에서 설교를 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게 선교 단체거든요. 예. 교회는 아니고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최바울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인터콥이 설립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모슬렘권의 선교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선교 단체와 다르게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로 전향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내용 중에 아주 음모론이죠.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얘기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첫째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5년 전 3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3월에 테드라고 한 테드는 잘 아시죠? 이게 컨퍼런스가 아니고 테드라는 건 이제 강연하는 거. 그렇죠. 강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하게 해서 뭐 만든 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짧게 강연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누구나 그 강연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컨퍼런스는 아니고 테드라고 하는 곳에서 빌 게이츠가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저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 게이츠가 이미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걸 알고 있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백신 우리가 지금 공급받는 백 교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의 DNA를 바꿔서 절대 복종하게 만들고 공포도 없게 만들고 두려움 없게 만들고 결국 세계가 그들의 노예. 이제 그들이라면은 제가 볼 때 아마 명시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빌 게이츠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백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도 아니고 의학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저런 얘기가 음모론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분을 따르고 저분의 교육하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 오신 분들은 또 백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단 면역 안 이루어지죠. 그렇게 허점이 생기면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사도 안 받고 지금 검사 진단도 안 받잖아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진단 받는 것까지도 위험하다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열방센터를 다녀갔던 사람이나 인터콤이라는 곳에 활동을 하거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근거도 없는 의학적 상식과 의학적 상식과 전문성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설교라는 말로 강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걸 또 퍼뜨리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는 생각한다면 저 인터콥은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진단받고 모두 다 격리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이 인터콥 그리고 최바울 선교사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단이라고는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약간 좀 이런 과격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교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선교를 해요. 예전에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아프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정부가 그분들 구해는 그 기억나시죠? 그거를 이제 이 인터콥과 연관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콥의 원래 선교 방향이 모슬렘권의 선교예요. 그래서 모슬렘권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를 퍼뜨리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고 있거든요. 불법으로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보진 않지만 좀 과격하고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선교 단체로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계에서 이 열방센터라든지 인터콥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모슬렘 상대로 한 모슬렘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뛰어드는 그런 집단이다 단체다 보니까 약간 좀 과격한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현한 부분이 있죠. 네, 이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그 방송이라는 게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닌데 제 지인이 이제 그 SNS를 하나 보내가지고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랑 빌 게이츠랑 통화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내면서 이게 진짜가 맞냐고 저한테 물어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짜 뉴스라는 것은 심각하다. 뭐 그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요 내용 꼭 짚어봐야 돼서요. 백순영 교수께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전해드릴 게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라질발이라면서요, 교수님.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일 날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4명의 남녀가 확진이 되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변이가 다 섞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더 전파력이 높을지 또는 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밝혀져 있는 것은 없지만 새로운 변이주가 하나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럼 이런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는지도 또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12월부터 입국한 모든 사람들 사실은 9월 달부터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9월 달부터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장 유전체는 다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PCR이라는 방법으로 증폭시켜서 찾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자 검체가 갖고 있다면 아마 갖고들 있을 겁니다. 다 폐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검체를 가지고서 이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들을 지금 좀 확인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변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